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오디오 녹음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2020-2085후.mp3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네. 하나는 두 교회가 합쳐지면서 겪는 아주 세세한 행정 절차, 돈 문제 이런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갑자기 한국 기독교 전체의 선교 역사와 미래 이런 거대한 담론으로 확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상가 월세 계약 문제에서 시작해서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까지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게 커지죠.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주목할 지점은 바로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입니다. 한 지역교회의 내부적인 고민이 사실은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숲을 본다.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씨앗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부분, 두 교회의 통합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냥 교회가 합친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랄까 거의 기업 M&A 수준으로 복잡하더라고요. 맞아요. 앞으로 2-3달간의 일정이 정말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네. 일단 2월 9일에 제자들 교회의 박종영 목사님이 은퇴 서류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되고요. 은퇴부터. 네. 그리고 22일에는 후임으로 올 조성영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한 교인 전체 투표, 그러니까 공동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박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주인 3월 8일부터 두 교회가 드디어 한 공간에서 연합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최종 승인은 4월 중순에 난다고요. 맞습니다. 3월 10일에 후임 목사님이 노회 정치부 면접을 보고 최종 위임 승인은 4월 13일이나 14일 정기 노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노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종의 지역본부나 상급기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개별 교회들이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행정적,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기구죠. 그래서 목사님의 은퇴나 부임 같은 아주 중요한 일은 반드시 이 노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 과정이 더 복잡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바로 기도처와 조직교회라는 법적 주의가 다른 두 공동체가 합쳐지는 방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기도처는 아직 정식 교회가 아닌 모임이고 조직교회는 모든 요건을 갖춘 공식교회. 이 둘을 합치려니까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4월에 노회에서 공식 승인이 나기 전까지 한 달 넘게 리더십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공백이요? 네, 이 기간 동안에는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라는 제3의 인물이 교회를 이끌게 되는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흥미롭네요. 그럼 그 임시 당회장은 두 교회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완전히 중립적인 인물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 들어와서 통합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셈인데 이게 내부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조직 통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갈등이나 절차적 문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녹음 파일에서도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잖아요. 소수의 반대나 시기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법대로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효율성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군요. 네. 이런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돈 문제도 나오죠. 제자들 교회가 쓰던 상가 건물을 네, 그걸 2달 정도 더 유지해야 할 수도 있는데 월세랑 공과금을 합치니까 매달 120만 원 정도가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12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이 통합 과정이 얼마나 현실적인 공인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낭비를 줄이려고 노회 면접 때 상가 계약 좀 일찍 끝내게 해달라고 건의해보겠다는 계획까지 세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내부적인 재정 압박이 사실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미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한 교회를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과거처럼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현실과 연결될 수 있겠군요. 또 하나 재밌었던 건 교회의 이름에 얽힌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참 흥미롭죠. 최종적으로는 남서울교회 소유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야 하는데요. 네.
합병된 교회의 이름이 제자들 교회이면 아무래도 남서울교회 교인들 입장에선 좀 정서적으로 서운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 건물을 줬는데 이름은 다른 교회 이름으로 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합병을 진행하고 가을쯤에 행정적으로 언별리 교회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야, 이거 완전 기업이 인수합병 후에 새로운 사명을 정해서 내부 결속 따지고 외부 이미지 관리하는 거랑 아주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이름이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조직의 정체성과 자산 이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 모든 행정, 재정, 전략적 고민을 넘어서는 가장 본질적인 과제가 마지막에 등장하더라고요. 네, 결국 사람 문제죠. 리더가 교인들한테 합병 후에 당신은 언별리 출신이네, 제자들 교회 출신이네 하면서 파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결국 서류상의 통합은 그냥 시작일 뿐이고 진짜는 두 교회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는 게 진짜 과제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이건 뭐 비단 교회 통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무대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한 공동체 내부의 하나됨을 외부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바로 선교일 텐데요. 아,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이 두 교회가 겪고 있는 변화가 훨씬 더 큰 그림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녹음 파일의 두 번째 부분, 한국 선교의 역사로 한번 넘어가 보죠. 솔직히 저는 시작점이 좀 의외였어요. 어떤 점이요? 당연히 한국인 선교사가 외국의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게 시작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최초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1902년에 인천 내리감리 교회에서요. 하와이로 이민 가신 한인들을 돕기 위해서 홍승아 전도사를 파송한 것이 기록상 시초입니다. 아, 하와이로? 네. 1907년에 장로교가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에 보낸 것도 당시에는 제주도가 육지와는 다른 뭐랄까 이질적인 공간, 즉 선교지로 여겨졌기 때문이고요. 그렇군요. 주로 만주나 일본, 중국에 있던 한인들을 찾아가는 게 초기 선교의 모습이었네요. 네. 타민족 선교가 어려웠던 이유로 언어 장벽도 있었지만 당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네. 지배국 국민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웠다는 정치적 상황도 있었던 거죠. 참 씁쓸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오히려 일본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사례를 소개하더라고요. 네,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분 이야기죠. 1896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일본인으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한국에 온 최초의 일본인 선교사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생활해서 한복 입은 일본인으로 불렸다는 바로 그분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아내와 네 자녀 중 셋을 영양실조와 병으로 잃고 본인도 결국 폐렴으로 한국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와... 또 오단 아라지라는 분은 평양 숭실대학교 강당에서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는 일본의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다가 투옥되기도 했죠. 와, 이건 정말 국가나 민족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네요.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저지른 죄를 개인이 짊어지고 원수의 땅으로 와서 모든 걸 바쳤다는 게. 그렇죠. 국가 간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도 개인의 신앙과 양심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역사를 거쳐서 한국이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보내는 나라로 바뀌고. 네, 극적인 전환을 이루죠. 2019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2만 9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2위 선교 대국이 됩니다. 2만 9천 명이요. 정말 엄청난 성장이네요. 네. 하지만 녹음 파일은 그 화려한 성장의 그림자도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첫째가 숫자 경쟁이었죠. 맞아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 이걸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한 명에게 집중해야 할 지원을 쪼개서 여러 명을 보내는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거의 뭐 실적 부풀리기 같은 거네요. 비슷하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한데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아, 무자격 선교사. 네, 선교대회 같은 곳에서 받은 뜨거운 감정만 가지고 충분한 훈련 없이 무작정 선교지로 나갔다가 현지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현지 문화의 복음을 녹여내는 대신에 한국 교회 시스템,
예를 들면 새벽 기도나 대형 예배당 건축 같은 것들을 그대로 이식하려고 했던 경향. 이것도 문제로 꼽혔고요. 문화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이런 여러 문제점과 함께 선교사들의 고령화, 또 코로나 팬데믹, 젊은 세대의 감소 등이 겹치면서 한국 선교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 거고요. 네, 2019년 2만 9천 명에 달했던 선교사 수가 불과 5년 만인 2024년에는 2만 2천 명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와, 7천 명이나 줄었네요. 수치만 보면 이건 명백한 위기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녹음 파일의 화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교지가 우리 문 앞으로 와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 파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맨 처음에 한 지역교회의 통합 이야기를 했는지 그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과보의 방식, 즉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는 선교가 여러 이유로 어려워진 지금 선교의 배상이 스스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는 통계가 제시되죠. 네, 과거에는 중국 유학생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베트남을 비롯해서 국적도 아주 다양해졌고요. 단순 유학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고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라고요. 이것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원심력에서 구심력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에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선교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땅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대목에서 나온 로마 시대 비유는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습니다. 아, 로마의 도로 이야기요? 네, 로마가 제국을 통치하려고 닦아놓은 그 모든 도로와 헬라어가 역설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고속도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바로 그 21세기의 새로운 도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주 노동자나 유학생의 증가를 어떤 사람들은 사회 문제나 위협으로 보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선교적 기회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도전적인 메시지인 거죠. 과거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 선교사가 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온 베트남 유학생 한 명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면 훗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정말 설득력 있죠. 그러네요. 한국인 선교사 수십 명이 겪어야 할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지인 리더를 우리 안방에서 치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는 선교가 가진 폭발적인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이 굳었다는 그 마지막 말이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오늘 분석은 정말 한 교회의 월세 걱정에서 시작해서 한국 사회와 세계 선교의 거대한 흐름까지를 하나로 꿰뚫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작은 교회 두 곳이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이 어쩌면 한국 교회 전체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변화에 적응하려는 몸부림의 축소판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선교의 기회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자리 동료, 우리 동네 가게 주인, 매일 마주치는 이웃과의 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이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교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환대와 친절이 필요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일상의 과제가 되었다는 사실. 이 고민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여운이 될 것 같습니다.